네, 저희도 사실 방송 준비하면서 카타르 월드컵 주목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 잘한다고 여러분들도 난리시네요. 자, 이렇게 축구도 주식시장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미리 살펴보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에서 환호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줬잖아요. 네. 오늘 저녁에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일본 잘해서 우리나라도 이겨야 된다고. 아. 예. 그러니까 난리예요. AFC라 그래서 아시아 축구 이 협회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호주 먼저 올라갔고 아. 일본이 지금 올라갔고 이야, 이제 진짜? 또 우리나라가 올라가면 아시아가 또 부각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리고 독일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그러니까요. 뭐. 독일이 진짜 축구 잘하잖아요. 소장님 축구 당연히 관심 있으시죠? 네. 뭐 선진 축구를 많이 경험한 게 결국 이 정도 수준으로 아, 올라왔다. 그럼 이제 연결이 되겠네. 선진국과 네, 이 선진 가까워지는 이제 우리나라. 한국 시장. 네, 한국 똑같은 시장. 거예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의 스킬이나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요. 늘어나고 있죠. 미국 시장이 열리고 중국 시장도 후광통, 성광통으로 열리면서 그러니까요. 물론 중국 시장은 쉬는 시간도 있고 예전처럼 네.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제한이 있지만 거기에 있는 기업들 뭐 CATL 심천 1위인 CATL이라던가 상해 1위인 귀주모테주를 보면서 아 주가는 저렇게 움직일 수 있구나 세계 최고의 기업은 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 그 축구에서 잘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분데스리가부터 시작해서 프리미어리그부터 이탈리아 세리아 A까지 아시아 축구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하면서 선진 축구를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 이영표 전 해설위원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처음에는 템포가 전혀 맞출 수 없고 이 사람들은 무슨 무법지에 나온 사람들인가? 무협지 이랬는데 갑자기 자기가 선진 축구를 경험하고 나서 갑자기 그 사람들이 공을 어느 정도 차고 어디로 갈지 다 눈에 보였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해봐야 아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맨날 쫄아서 그 르니르 감독이 말한 거랑 똑같았잖아요. 아르헨티나랑 사우디랑 전반전에 1대0으로 메시한테 넣고 끝났을 때 네. 메시랑 셀카 찍고 싶어? 너네 그게 프레싱이야? 그게 프레싱이야? 메시랑 셀카 찍으러 왔어? 옛날에 예. 우리나라 선수들 이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쫀 그 선수들하고 사진 찍으러 갔다 이런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쫄았었는데 이제는 쫄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선진 축구를 다 같이 경험하고 리그에서 다 같이 뛰었기 때문에 예. 실력이 굉장히 올라가 있어요. 자, 저희가 알겠습니다. 스포츠 뉴스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걸 자 시장으로 어떻게 연결시킬까요?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화되는 시장일지 일단 첫 번째 질문은 파월의 비둘기 발언으로 우리나라 환율이 사실 선진국 환율화 됐다고 하면서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봤는데 와 1,450원 뭐 어떨 땐 1,500원, 1,600원 간다. 이건 이머징화 다시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이머징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타이밍에부터 강해지더니 지금은 1,300원이 어제 장중에 깨졌지 않습니까? 12월 증시 방향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방향을 잡는 중요한 키가 될 텐데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앞으로 또 시장은 계속 뭐 원화가 강해지고 시장이 더 좋아질지 아니면 단계에 너무 많이 올랐는지 이 부분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냥 근본적으로 통화라는 거는 국력의 상징이죠. 계속 얘기 드렸지만 로마가 망한 건 총칼로 망한 게 아니라 뭐 결정적으로 총칼로 겉으로 망한 걸로 보이나 로마의 화폐 가치가 완전 몰락을 하면서 로마의 화폐가 더 이상 통용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달러도 예전에 비해서는 점점 더 깎여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시아 여행을 가가지고 제주도보다 싸가지고 떵떵거리면서 하는 것이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동남아시아보다 강하기 때문이고 그 통화 가치가 강하다는 거는 우리나라 국력이 동남아시아보다 국력이나 위상이 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때 예를 들어 1,600원, 1,700원 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만 만약에 다른 나라 통화들은 통화 대비해서 달러 가치는 다 오르지도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 통화 대비해서만 달러 가치가 올랐다면은 그거는 우리나라 국력의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국력이라는 건 산업의 위상이. 그럼 그건 정말 큰일이죠. 그럼 그때 위기론을 불러일으켰다시피 진짜 무슨 뭐 IMF가 오고 뭐 경제가 완전 망가지면 그 얘기가 나왔어야죠. 근데 그 당시에는 결국 포커스가 뭐였냐면 킹달러였던 것이거든요. 모든 나라의 통화가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통화 대비 달러 가치가 오르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혼자 국력이 쇠퇴해가지고 떨어지는 게 아니었죠. 그 반증으로 달러가 계속 치솟고 있는데도 외국인은 비상식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을 계속 매수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때 계속 얘기를 드렸잖아요. 왜 매수를 하고 있을까? 우리나라 국력이 쇠퇴하고 우리나라 주식이 정말 쓰레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달러 가치가 오르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우리나라 주식을 왜 들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주식을 계속 팔아가지고 달러 자산이나 달러로 옮겨가야죠. 근데 그때부터 계속 사더니 지금까지도 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1,600원을 바라봤던 환율은 지금 1,200원대를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환투기 세력이 또 밑으로 가니까 밑으로 또 쏘겠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원화 자산 가치가 오르니까 달러를 팔아서 원화 자산을 사고 싶겠죠. 왜냐면 그 킹달러일 때도 우리나라 주식을 샀었는데 지금은 환율까지 도와주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을 갖고 있으면 원화 가치가 오르니까 또 달러로 많이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는 저기로 간 거죠. 결국에는 그때 이 뭐 로마 얘기부터 했는데 우리나라 국력이 쇠퇴하고 우리나라만 홀로 그렇게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이었다면은 걱정을 해야 됐을 것인데 전 세계가 그냥 금리 인상을 급격히 미국이 하는 바람에 통화 가치가 달러가 너무 강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거지. 뭐 개 중에는 국력이 쇠퇴해서 저기 떨어진 애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 나라 중에서. 근데 전체적으로 그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전 세계가 그럼 갑자기 어느 한 날 동시에 전 세계의 국력이 미국에 비해서 다 한날 1시 0시 0초부터 쇠퇴를 한다? 이 확률은 거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력이 쇠퇴하거나 위상이 떨어져가지고 환율이 떨어졌다기보다는 킹달러가 너무 심했고 그것은 원인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경기를 잡으려다 보니 그 물가를 잡으려다 보니 통화 가치가 세진 거죠. 하지만 그 요인이 지금 약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뭐 IMF나 뭐 이런 세계 금융위기 오기 전에는 다시는 이제 1,600원, 1,700원 단기적으로 또 그 얘기가 나오기가 힘들죠. 그렇죠. 이렇게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시켰을 때에 우리가 보여줬던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은 뭐 1,450원이 맥스였다라는 게 앞으로도 아마 우리가 뭐 분석 보고서 할 때 1,450원은 뚫지 못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그렇다면 물론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가 원화가 유독 약해진 게 아니라 달러가 강해지면서 원화가 약해졌다. 그러면서 시장도 하방 압력이 컸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시장이 지금 2,500을 뚫을까 말까 하고 있는데 이 환율 이슈와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인데 맞죠. 2달 동안 무려 6조 원 사면서 6조 원. 예, 한국 시장 이른바 쓸어 모았다라는 표현도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계속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결국 생각해봐야죠. 2차전지 지금 1등 하고 있고 네. 2차전지 관련주들은 확산되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 계속해서 활약하고 있죠. 최근에 반도체 한 10년간 반도체 장비 세트 업체들 예를 들어 인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반도체 장비 회사의 상승률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TSMC가 고래고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가 고래인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고래보다 윗존재가 있습니다. 고래가 바다의 왕인 것 같잖아요. 근데 고래가 뭐 없으면 못 삽니까? 햇빛이 없으면 못 살고요. 물이 없으면 못 살고요. 먹을 수 있는 먹이가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럼 왕노릇을 못 해요. 그 왕노릇을 하게끔 해주는 게 소재와 장비와 부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TSMC와 삼성전자가 성장하는 폭보다 그 자연의 힘을 가진 장비, 소재, 부품이 성장하는 폭이 컸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많이 성장을 했어요. 국산화 비율을 높이면서 본의 아니게 일본이 그렇게 압박을 가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반도체나 2차전지 그러니까 배전반이라고 불리우죠.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이것들이 주도하는 위상이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만약에 아무 위상이 없고 기업이 매력이 없는데 매력이 한 개도 없는데 만약에 환율 때문만 샀다면은 단기적으로 다 빠져나가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다 중국산 김치하면 꺼려지잖아요. 근데 그게 갑자기 너무 폭탄 세일을 하는 거야. 말도 안 되게. 예를 들어 너무 꺼려졌는데 솔직히 한국산 김치에 비해 10분의 1 폭탄 세일을 한대요. 잠깐 사 먹잖아요. 그날 너무 혹해가지고. 근데 그걸 영원히 먹을 것인가? 그진 않다. 중국산 김치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그 회의감이 있기 때문에 안 사 먹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한국산 김치가 항상 너무 어머니가 담긴 젓갈 맛이 있고 좋아요. 그러면 잠깐 쌌는데 접근을 했다면 그 맛에 반해서 계속 사 먹어요. 왜냐면 한국산 김치 자체는 질이 좋으니까요. 네. 그러면 한국 주식도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네. 근본적인 기업의 질이 좋다면은 네. 환율에 의해서 접근했더라도 장기 보유로 나가게 되죠. 자, 그렇다면 한국산 김치 같은 주식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의 김치 주식 지난 11월 달에 가장 많이 산 종목이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 다음이 삼성전자고요. 삼성전기 그리고 삼성 SDI 코덱스 200 뒤를 이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최근에 2달 동안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인데 소장님께서 꼽으신 김치 주식은 뭘까요? 네, 뭐 그 개인적인 어떤 생활의 경험이 이런 그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저는 전기차에 대한 안 좋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 업체에 대해서는 별로 그래요? 저희가 호감은 안 가나 강한 것은 사실이고 그 확산이 되는 것은 팩트이기 때문에 그걸 네. 무시할 수는 없죠. 네. 왜냐면 안 제가 좋은- 시장을 움직이는 손이 아닌데 감히 시장 보고 시장이 틀렸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전기차 배터리를 싫어한다고 전기차 배터리가 안 가고 저거는 지금 가고 있는 게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미스터 마켓이 정했고 모든 사람들의 수급이 나와서 결정된 가격을 가지고 제가 알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월권이죠. 월권을 뭐 해도 그만이지만 월권을 해서 괜히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할 짓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는 확산이 되고 있는데 어디로 확산이 되고 있냐면 원재료로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것만 딱 보시면 돼요. LG화학하고 롯데케미칼, 포스코홀딩스랑 현대제철 비교해 보세요. 지금 화학업종의 대표 투톱 그리고 철강업종의 투톱이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만약에 정말 화학 철강 업황이 이 경기 침체의 바닥을 지나서 사이클 업종이고 시클리컬 굉장히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살아난다고 하면은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포스코랑 현대제철은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LG화학이랑 롯데케미칼은 같이 움직여야 되죠. 너무나 유사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LG화학도 NCC를 갖고 있고요. 롯데케미칼도 NCC를 갖고 있죠. 나프타 크래커 센터를. 그러면 당연히 나프타 가격이 유가가 고공행진해서 유가에서 유종에서 나온 나프타 가격이 올랐으면 최종 수요가 안 받쳐주면 마진이 안 남는 거는 롯데케미칼, LG화학이 똑같은데 네. 왜 롯데케미칼은 처져 있고 LG화학은 올라가고 있을까요? LG화학은 양극재 밸류체인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철강업황이 만약에 전반적으로 살아나서 전방산업, 자동차, 조선, 건설이 다 회복되면은 현대제철도 올라야 되는데 왜 포스코홀딩스는 저렇게 가는데 현대제철은 밑으로 박혀 있을까요? 포스코홀딩스는 아르헨티나 염호를 확보해둔 덕에 지금 리튬 이온 배터리의 핵심 그 원재료인 리튬을 이 포스코 그룹에 제공할 수 있는 얘도 2차전지 밸류체인에 속해 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IRA법이 계속 진행이 되게 되면은 네. 결국 중국산 원재료를 배제하게 될 거고 미국, 유럽에서 동의 그럴 거예요. 뭐 마크롱이 미국이 너무 급해 얘기했다고 이 대세를 막을 수는 없어요. 마크롱 혼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재료를 국산화하거나 아니면 국산화하려면 지금 당장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거는 리사이클링이죠. 뽑아내가지고 다시 옛날 거 중국산 배터리를 썼더라도 거기서 광물 뽑아내서 다시 하는 건 괜찮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아예 미국이나 미국의 우방에서 미국이 요즘에 원유 그 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유전 탐사보다 리튬 그 염호 탐사를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리튬 염호를 확보한다던가 니켈 광산을 확보한다던가 이런 쪽으로 지금 확산이 돼 있죠. 그러니까 네. 지금 에코프로벤 LNF가 또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상승 탄력이 원재료 확보한 쪽으로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LG와 포스코홀딩스는 화학업황, 철강업황이 본업이 만약에 회복되는 것까지 받쳐준다. 네. 그러면 얘는 플러스 알파가 또 있는 거죠. 예. 2차전지 밸류체인으로서.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원재료 쪽 밸류체인으로 리사이클링 원재료 요 확보 밸류체인으로 좀 가보는 게 아무래도 그 위에 룸이 더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김치 주식, LG화학,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과 같은 현대제철. 종목들. 현대제철은 아니죠. 아니다. 비교하려고 네, 했던 네. 것이고요. 지금 LG화학과 그럼 포스코홀딩스 네. 정도를 탑픽으로 꼽아주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피터린치님께서도 한국의 전 세계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기업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런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입장과 함께 소장님 혈압 조심하시라고 아주 걱정해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제롬 파월이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 금리 인상에 대한 라는 네. 얘기를 하면서 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성장주는 이틀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 덕일까요? 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 네이버, 카카오 등의 인터넷 주가가 날개를 달았고 또 건설주들도 금리가 많이 떨어지니까 부담이 좀 덜해진다는 해석 때문일까요? 역시 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흐름일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세로 이어질지 궁금한데요. 소장님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네카오도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일단 기술적인 위치로만 보면은 지금이 사야 되는 거죠. 네이버 카카오를 2021년 1월달 막 2월달 저렇게 2억에 벌어질 때 사는 게 아니라 네. 기술적인 것만 따진다면은 지금이 위치입니다.
네이버 지금 10년선에 왔는데 평생 10년선을 이탈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카카오도 10년선을 이탈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 주가들이 다 10년선에 왔어요. 삼성전자도 제가 말씀드렸죠. 평생 10년선만 오면은 샀다가 이격이 굉장히 벌어서 수익이 많이 나면 팔면 된다고. 뭐 물론 장기 투자해서 결국에 적립식으로 하면은 성공하지만 매매를 할 수 있다고 그걸 보고. 카카오 네이버도 그 자리에 왔기 때문에 여기서 밑에 폭이 크진 않아요. 카카오 네이버가 아예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지 않는 한. 근데 이제 앞으로 그 어떤 사업이 문제겠죠. 제가 보기에 네이버가 요즘에 커머스에 엄청 최수연 대표님인가요? 계속 그 언론에서도 계속 그쪽을 강조하던데 만약에 그쪽이 잘 되면 네이버가 조금 그 광고 위주에서 약간 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어서 카카오보다는 유리한 것 같아요. 해외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커머스 쪽부터 얘기해 보면은 뭐 크림이라던가 지금 뭐죠 그거? 그 인수한 것들이 다 뭐냐면 C2C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요즘에 MZ세대도 사실 너무 나이가 많아요. 10대 후반에서 솔직히 MZ세대 너무 넓어요. 40대도 MZ세대라고 하면은 좀 이상하긴 한데.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10대 후반에서 20대 무신사 세대 있잖아요. 무신사가 원래 무진장 신발 사진 많은 곳이잖아요. 고등학생이 무진장 신발 사진 많이 올렸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 이 새 신발이에요, 새 신발. 근데 자기가 샀는데 리셀러들이죠. 요즘에 나이키 조던이 처음에 데뷔했을 때, NBA 데뷔했을 때 신고 나온 그 신발 엄청 비싸게 팔리잖아요. 그런 플랫폼을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네이버가. 그래서 북미에서 제일 큰 C2C 저기를 샀고, 크림은 옛날에 그 스노우 있죠. 얼굴 꾸미고 이런 거. 거기 그룹 안에 있는 회사예요. 근데 그것도 스니커즈 파는 회사예요. 근데 맞아. 무슨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소비자들끼리 파는 거예요. 뭐 당근마켓처럼 중고 거래가 아니라 신제품인데 거래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재사용 거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게 지금 북미의 10대랑 우리나라 10대랑 굉장히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런 것들이 틱톡 세대죠. 흔히 말해. 유튜브 세대도 갔어요. 지금 중국이 틱톡을 엄청 밀면서 유튜브에서 우리가 돋보기에다 검색하는 애들 보고 신기해했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네이버에다 검색을 했는데 근데 요즘 애들은 틱톡에다가 월드컵을 쳐요. 틱톡 돋보기에다 카타르 월드컵을 친다고요. 그런 애들이 저런 걸 많이 해요. 스니커즈 거래나 이런 것들을. 네이버가 방향은 되게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컨텐츠 부분도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네이버는. 뭐냐면 지금 프랑스의 웹툰 플랫폼 키다리 스튜디오 보시면은 델리톤이라고 인수해서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프랑스에 왜 갔을까요? 그 많은 유럽 중에 네덜란드를 갈 수도 있고 영국을 갈 수도 있는데 왜 프랑스를 갔을까요? 프랑스는 유럽 만화의 성지기 때문에 거기에 다 진출했는데 거기서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게 네이버 웹툰이에요. 물론 키다리 스튜디오의 델리툰이라는 해외 그룹을 인수해서 하는 거고 네이버는 스스로 하는 거죠. 그래서 웹툰 사업이 잘 되고 있다. 물론 카카오도 지금 피코마라는 브랜드로 일본에서 잘 됐기 때문에 프랑스의 카카오의 피코마도 갔지만 네이버 웹툰이 또 선점을 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죠. 카카오 골목상권 침해한다. 그런 것에서 약간 벗어날 수 있는 게 네이버가 지금 북미의 C2C 플랫폼 인수한 거랑 컨텐츠에서 프랑스에서 웹툰 1위 하고 있는 거. 이런 걸로 약간 할 수 있죠. 야, 우리는 달라. 우리 지금 봐봐. 우리 북미랑 유럽에서 이렇게 돈 벌어주고 있잖아. 약간 이러면서 우리는 해외 진출 열심히 하고 있어. 네. 약간 그런 면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게 저는 조금 더 네이버가 낫다고 생각해요. 공히 아까 말했듯이 네이버 카카오가 다 10년 선에 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위치상으로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에 있는데 그렇군요. 앞으로 여기서 탄력 면에서 네이버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탄력 면에서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상대적으로 매력이 있는 건 이제 맞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이버 카카오가 최근에 오르고 있는 게 그동안 공매도 비중이 굉장히 많아서 쇼커버링 때문에 올라오는 것이라면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하지 않습니까? 상단이 막혀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LG생활건강 지금 다 너무 사고 싶잖아요. LG생활건강 20년 선 평생 처음 온 거고 네이버, 카카오 10년 선 한 번도 깬 적이 없는 자리에 온 거고 근데 제가 누누이 말했는데 저는 일단 배전반 그리고 엔터를 메인으로 가져간 상태에서 이렇게 엔데믹에서 팬데믹에 수혜졌는데 엔데믹에 피해주돼서 떨어진 거 있잖아요. 상과 고를 만든 애들. 그런 거에 탄력에 메인에다가 너무 넣는 거는 반대고 여전히 반도체 장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루에 6%가량 오르는 지금 시기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따라주지 않아서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랩리서치, KLA 다 말씀드렸죠.
5년 60개월 선을 15년 동안 깬 적이 없다고 믿어야 된다고 확률에 베팅하라고 했는데 결국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저렇게 극적으로 살아나는 모습이 그 우리나라의 반도체 장비 업체에도 굉장히 많은 것이 남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려보면 2008년 뭐가 있었죠? 서브프라임 위기, 리만 브러더스 파산하고 그때 이후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한 반도체 세트 업체들이 전분기 대비, 그러니까 2022년 2분기 대비 3분기에 매출의 하락폭이 2008년 이후에 최고랍니다. 그러니까 최악인 거죠. 네. 그건 뭐죠? 일본이 처음에 최악의 조평성이라고 했죠. 이걸로 마무리하겠네요. 최악이란 거는 가장 나빠서 더 이상 나빠질 곳이 없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그럼 올라갈 곳밖에 없다는 거죠. 2차 전지는 지금 최고예요. 근데 워낙에 성장성이 크니까 최고에서 최고를 더 넘을 수가 있으니 네. 거기에 베팅하는 개념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반도체는 2008년을 들이밀고 있으니 네. 서브프라임 위기가 터졌던 때랑 비교할 정도로 지금 악화가 됐다?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급등해? 이 괴리감이 어떻게 오는 것인지를 예.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의 주도주는 여전히 배전반이지만 메카오, 특히 네이버는 많이 떨어져서 하락했으니까. 예, 그런 매력이 있다라는 근데 이제 말씀으로 말씀 중에 이제 정리할 수 엔터 있겠습니다. 얘기가 살짝 나와서 엔터 얘기도 간단히 짚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이제 그 시간이 많네요. 예, 하이브의 BTS의 큰형인 또 진이 입대하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이제 또 30만 주라는 의무 보유 해제 물량까지 있다 보니까 하이브에 대한 시각을 짚어봐야 될 것 같고 더불어서 이게 또 엔터주 전반으로 또 연결을 할지도 그렇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일단 엔터는 굉장히 많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최소 10%는 확보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엔터는 계속해서 뭐 중국산 마늘 김치에 비교했잖아요. 중국산 마늘 김치는 먹을 수 있을지언정 내가 동네에서 가까운데 음반 가게 갔더니 BTS 중국산 BTS 짝퉁 앨범을 팔고 있다. 100원이라도 안 삽니다. 앨범 한 장에 100원이라도 안 사요. 공짜로 줘도 안 가져가요. 그쵸? 대체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이브는 상장할 때 이미 8조였나요?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잘한 것도 있으나 그 당시에 빅히트였으니까요. 잘한 것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뭡니까 그거? BTS가 잘한 것도 있죠. 근데 그동안 우리나라 아이돌이 무대를 박박 기면서 동방신기 그 탑스타의 자리에 올랐는데도 일본 지하철에서 거기서 피켓 걸고 공연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보아는 라면 끓여 먹으면서 거기서 버텼고 그런 모든 것들을 박박 기어서 우리나라 케이팝의 위상을 한층 올려놓은 거를 BTS가 그 열매를 완전히 키워서 딱 앞에 내민 거죠. 그 모든 열매의 과실의 주가를 8조에 몰아준 거죠. 그러니까 공모가의 모든 거를 우주의 기운을 다 몰아줬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가는 일밖에 없죠. 하지만 BTS 후예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 상위를 보세요. 코스닥. 지금 JYP가 2조 2천억 원이고요. SM이 1조 9천억 원으로서 2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2조 정도 덩치가 되면은 시장에서 함부로 못 건드려요. 함부로 못 건드린다는 얘기가 일부 수급이 장난질을 못 쳐요.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외국인 지분율도 굉장히 높고 하기 때문에 네. 한 수급으로 연동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덩치가 어느 정도 커진 상태에서 이 2조짜리 두 개가 3조 경쟁이 재밌어요. 예. 왜냐면 SM에는 NCT가 있고요. 예. JYP에는 스트레이키즈가 있는데 지금 BTS 후속으로 뭐 예를 들어 그 빌보드 200 앨범 차트에서 1위에 오른다던가 미국의 스타디움 공연을 한다던가 이런 애들이 NCT라던가 지금 스트레이키즈거든요. 걔네 투톱이 결국 3조 경쟁을 갖는 지금 그 흐름이 훨씬 더 흥미로울 것이다. 하이브는 공모가에 완전히 거품이 껴서 거기서 내려가고 있지만 네. 그 유사는 결국 이 SM과 JYP가 물려받을 것이다. YG는 아시다시피 너무 IP가 한쪽으로 몰려 있고요. 네. 지금 수장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도에 알겠습니다. 7년차 재계약입니다. 네. 7년차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아, 7년차 뭐 블랙핑크요? 7년차에 재계약이 있기 때문에 트와이스는 JYP가 하고 재계약을 했어요. 7년차에. 네. 그 위기를 넘겼죠. 레드벨벳도 재계약했어요. SM. 7년차에. 근데 만약에 블랙핑크 내년 7년차에 나가면 IP 하나밖에 없는데. 네. 그러니까 여자 가수는 7년차를 조심해야 되고요. 남자 가수들은 군대랑 7년차 두 개를 다 조심해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IP가 여러 개 있는 게 좋겠죠. 네. 만약에 한 명이 7년차 위기를 맞더라도 가수가 동급의 가수가 한 4, 5명이 있다. 그럼 커버를 칠 수가 있는데 IP가 딱 하나 플레이어가 한두 명밖에 없으면 군대를 가버리거나 7년차 재계약에 실패하면 이거는 심대한 타격이 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차를 항상 조심하시고
군대 문제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JYP와 SM이 엔터주에서 탑픽이다라는 그렇죠. 말씀으로 정리를 네, 하겠습니다.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돌의 역사를 쫙 훑어 주셨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